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치영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뭘 또 네. 요구를 할까 늘 관심인데 이번에는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기업 사절단을 만났는데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네요. 네. 이 정도는 해야 우호적으로 해주겠다, 신속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기준선을 좀 제시해줬다 이런 해석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사절단이 이제 러트닉 장관 취임식 전에 한 40분 정도 면담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러트닉 장관이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당부 속에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도 이렇게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10억 달러 정도는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미국의 이제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제한 수치가 나왔다. 이게 하한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미 미국이 동맹국들의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름의 기준들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전 서류에 사실은 이 금액이 좀 적혀 있기는 합니다. 아,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던 게 이게 그러면 그 의미였구나라고 재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여기가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맹국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투자를 제한한다. 적국의 투자는 투자 들어가는 것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를 제한한다. 이 두 가지인데 동맹국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동맹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빨리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겠어라고 해놓고 거기에 적어도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이 패스트 트랙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선은 정해져 있었고 이걸 러트닉 장관이 우리에게 되새김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네가 패스트트랙의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의미였구나.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을 이미 적어놨었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투자를 촉진한다 그러면은 당근책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들어보면 부담 아닙니까? 지금 뭐 관세도 더 올린다고 하고 기존에 주겠다고 한 보조금 네.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투자도 이만큼이나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선물 많이 들고 와라고 미국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리어 이제 긍정적인 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기준선이 명확해졌다. 이거는 도리어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라리 확실해졌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힘들 때 이성 친구에게 선물할 때 이 사람이 뭘로 만족할 것이냐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원하는 게 아니면 이거는 만족을 못하니까. 근데 상대방에서 나의 만족의 기준을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라 라고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되기 때문에 물론 10억 달러란 돈이 과도한 요구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 서로 힘을 합쳐서 합작법인 형태로 해서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걸 찾자면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덕근 네. 산자부 장관이 이번 주에 뭐 미국에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보조금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지킬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은 상태잖아요. 네. 이런 현안들 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힘든 영역인 것 같고요. 가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자동차 관세 얘기할 때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해내야 것처럼 된다. 네. 그런 의지로 가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거 반도체는 이제 칩스법이라고 했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나는 이거에 반대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돼 있는 거를 되돌리기는 사실 조금 힘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다 설득해서 아예 법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테고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갖가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줄이던가 이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지은 금액 대비 보조금으로 받는 네. 금액, 이건 이제 반도체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RA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일부 축소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없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대미 투자를 이만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 좀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은 우리에게 유리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지을 때 뭐 노동자와 관련된 뭐 이런 시설도 지어야 된다, 보육 시설도 지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부담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업 쪽에 부담을 가이드라인을 바꿈으로써 더 늘린다 이런 건데 아무튼 이번에 가서 좀 좋은 결과를 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해서 최대한 뭐 받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해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 진짜 귀에 딱 꽂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 미국에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게 월마트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은 뭐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월마트가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만큼 할 겁니다라고 시장에 제시하는 게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사실상 관세의 영향에 있다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마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좀 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거 가이드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건값이 왜 올라? 아, 관세 때문이구나. 벌써 기업들은 관세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월마트는 지난주 한 주간 주가가 한 9% 정도 내렸고요.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해 S&P 500이 57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랐고 올해도 2번이나 또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 있어서 뭔가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소비 침체라든지 아니면 관세 때문에 뭔가 가격이 오를 부담이 나오니까 그걸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도 AI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조금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말씀을 하셔서 네. 이번 주에 실적 나오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네. 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적을? 딥시크에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장래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지 않고 뭔가 가성비 높은 AI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라는 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췄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워낙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오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웬만큼에서는 네, 웬만큼에서는 시장에서는 만족을 못해요? 네, 잘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적을 내놓는 게 이 눈높이만큼 맞출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에 대한 전망 수치를 전망치와 부합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조금의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언더하거나 내려간다라고 하면 시장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월마트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주가. 지금 엔비디아는 주당 140달러 부근에서 조금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아직도 우리는 성장이 가능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실적과 이익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웨일이라고 하는 제품이 계속해서 뭐 발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젠슨황이 얘기를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쨌든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씩 내보이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렇고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어떻습니까? 3월에 보니까 뭐 대체 거래소도 첫 선을 보인다. 네. 금지됐던 공매도도 재개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변수가 됩니까? 대체 거래소는 이제 3월 초고요. 3월 4일 날 이제 실제로 영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대체 거래소가 주가에 미칠 영향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래를 지금까지는 한국 거래소만 하고 했다면 이제는 경쟁하는 거래소가 생겨서 그쪽에도 맡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수료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체결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제 공매도 재개는 조금 시장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범이다라는 인식들이 워낙 강해서 만약에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작년부터 우리 증시에서 많이 올랐던 업종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 또는 테마성으로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좀 주가가 뭐 2배 이상 오른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집중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게 3차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보면 재개될 때 2차례는 주가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꼭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 버블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쪽 영역에서는 그래도 공매도의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내일 네. 그 수정 경제 전망치 기준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망치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하락할 높다라고 거다.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금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걸로 이제 채권 전문가들 한 7, 80%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 환율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강세가 지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떨어뜨리면 원화의 약세가 나오니까 이걸 더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걸 고려해서 동결을 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최근에 외환시장이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1,430원대에서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레벨은 올라와 있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동결의 이유로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문가들은 금리를 한 차례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2월 달에도 안 내리면 3월에 금통이 없거든요. 그럼 4월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기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마도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경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네.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네. 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예측이 틀렸었고요. 그때 뭐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예. 컸잖아요. 예. 그리고 추경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통화 정책으로라도 네. 경기에 조그만 온기라도 불어넣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집값은 어떻습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네. 강남 3구의 그 이른바 대장 아파트들 네.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해제되고 난 이후에 약 8%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동산 뭐 통계업체 조사가 있던데요. 실제로 이들 지역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장삼대청이라고 하는데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 검색도 크게 늘고 실제로 거래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반영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원래 좀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빠져도 잘 안 빠지고 오르면 바로 오르고 하는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 해제라는 호재성 재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 전체 지역으로 보면 이 기간에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의 거래 가격은 2.6%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 도리어 양극화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최근에 민주당이 얘기한 물가 연동 소득세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표 구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득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소득세를 더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표 구간이라는 게 물가 반영이 잘 안 되죠. 가끔 한 번씩 과표 구간을 조정하긴 하는데 물가를 완전히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 연동해서 이 과표 구간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소득공제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물가에 따라서 올려주자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뭐 민주당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OECD 국가 중에 22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등도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네. 적절히 물가를 연동해서 이 소득세 과표 구간에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저는 정답이 없다, 경제 정책은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다.
물론 최근에 이제 법인세가 워낙 기업들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고 소득세는 늘어나면서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 이슈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월급쟁이들만 월급쟁이들 세금 내냐, 유리지갑이다 뭐 이렇게 예, 된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소득세 과표 구간에 대한 물가 반영 여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논의해볼 대목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